반갑습니다. 2022년 8월 8일 김능과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회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도 아닌 유감 표명이었냐 뭐야 오늘 이 도어 스태핑 때 네. 어쨌든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온몸으로 체감한다는 멘트는 한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KSY도 20%대로 네. 이렇게 떨어지고 어떤 조사에서는 뭐 20%도 무너질 이렇게 이런데 지금 요 1년의 현재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흐름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지난 한 달 사이에 계속적인 하락이었던 것은 다들 아실 거고 그 하락의 강도와 속도가 범상치 않았다. 지난주 후반에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24%까지 내려갔어요. 오늘 발표된 저희 거는 27.5 그리고 부정은 저희는 70.1 정도입니다. 지금 뭐 24냐 27.5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각 사마다 그 숫자의 흐름이 중요한데 최소한 5주 내지 6주 연속 빠지고 있는데 이게 점진적 하락 또는 바닥 따지기 하락 그런 게 아니고 성큼성큼 한 주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툭툭툭 떨어지는데 그때마다 악재로 작용한 것들은 있었을 겁니다. 지난 5주일 동안의 악재를 손으로 꼽기엔 너무 많아서 그리고 더듬기에도 너무 아슬한 옛날 얘기처럼 들릴 정도로 새로운 악재들이 꼬리를 물었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이명박 정부 취임 석 달에서 넉 달 사이에도 이 정도 실은 이거보다 더 나빴죠. 갤럽 조사로는 17.6%까지 빠진 적이 있는데 그때는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광우병 걱정하는 촛불 집회가 전국적으로 일어났고요. 유모차 젊은 엄마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장년층, 노년층 일부까지 다들 시위에 나설 정도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이슈를 선점한 게 시민단체와 넓은 의미의 범진보권이어서 이명박 정부는 초기에 상당히 높은 퍼센테이지로 득표를 했지만 불과 서너 달 만에 17%대까지 빠졌으니까 지금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그때는 광우병 촛불 집회라는 명백한 이슈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전국이 달아올랐고 팽팽하게 견해가 나뉘다가 불안 쪽으로 확 쏠렸고 지금은 그런 정책적 이슈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억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에 대통령실을 만든 것 말고는 그닥 썩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굳이 들자면 만 5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하자 그러다가 그것도 상당한 역풍을 맞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빅 이슈 없이 20% 중반대까지 빠져 있다는 것 그게 더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디까지 빠질지는 글쎄요. 조금 전에 김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유감 표명인지 언급인지 뭐 다짐인지 아무튼 두루뭉실하게 짧게 한마디 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저 정도로는 소통하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큰 역부족이다. 그 다음에 이번 5주 내지 6주 동안에 끝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하락의 첫 번째 요인은 어느 여론조사에서 간에 인사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아마 그 핵심에는 저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회 청문회도 아예 그냥 무시하고 패스해버렸지. 물론 국회가 문을 닫고 있었다는 핑계는 댈 수는 있겠습니다만 마음이 있었으면 의지가 있었으면 어떻게든 거치기는 했었어야 되는데 우선 그런 게 굉장히 컸고 두 번째가 자질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부가 나라를 맡아서 운영할 자질이 있느냐? 능력이 있는가? 처음에는 능력만 보고 사람 쓰겠다고 했는데 왜 감감무소식이지? 그 능력은 있다는 사람들이 내놓는 정책이 왜 없지?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별 수단이 없다라고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직무를 유기하는 듯한 그러면 왜 정권을 쥐었단 말인가? 당신들의 정책적 대안은 없이 그냥 반문재인, 반민주당 정부 그거 하나로만 여기까지 온 건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대통령의 조치들 그리고 8.15를 앞둔 8.15가 여러모로 정치적으로 꽤 큰 의미를 갖는 때 아닙니까? 그 전후에서 있게 될 국민의힘 내부 여당의 변화도 있겠고요. 그거에 따라서는 하락세가 잠시 멈출 수도 있겠고 일시적 브레이크가 통할 수도 있겠고 또 한 번 실망이 가해지면 뭐 10%까지 가지 말라는 법도 없어 보입니다. 현재 조사 흐름을 나타나는 흐름을 쭉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뭐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다 이런 것처럼 계속 이 추락 일변도에 있는데 처음 30%대로 내려갔을 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에서 여론조사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 오직 국민을 보고 가겠다. 이랬을 때 저희가 그때 한 이야기가 국민의 뜻이 바로 여론조사로 나타난 건데 국민이 그걸 연연치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현재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대통령의 성적표는 여론조사다. 수많은 여론조사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여론조사의 흐름, 동향 이 부분에는 민감합니다. 실제로 표현을 그래서 따르는데 그런데 이 흐름 중에서도 심각하다고 보는 게 부정평가가 거의 지금 70%대 왔잖아요. 네. 근데 매우 잘못하고 있다 60%가 넘어. 맞습니다. 거기가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뭐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이래 나오는데 보통은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한 많아야 10% 내고 나머지는 다 대체로 이 잘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차지하는데 이게서는 지금 매우 잘못하다가 62.6%다. 그리고 자기를 지지했던 예를 들면은 자기를 지지했던 세력이 그때 46.8%입니까? 득표율이? 48.5%. 48.5%입니까? 그럼 지금 이 오늘 아마 케이스 조사가 이 27.5% 넣으면 한 20% 내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20% 정도 자기 실제로 표를 찍은 사람이 빠진 겁니다. 네. 표를 찍은 사람들이 빠지는 경우는 진짜 후반기 아니면은 정말 후반기는 힘들거든요. 잠재적 지지층의 이탈이 예. 아니라 현금이 그냥 와라락 빠져나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전 지역에서 심지어 TK에서까지 긍정보다 부정이 높다. 불경은 이 PK는 부정이 60%가 넘어요. 네. 그리고 항상 바로 밑이었던 충청을 보면 아마 전체하고 다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보수층 이탈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특정 세력을 지지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자기 표를 찍었던 사람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어떤 이 민심 표방으로 쓰고 있다. 그래 되면 이 이유는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 금방 예를 들은 MB 시절에 그 강우병 파동 그거는 일종의 그 정책적인 부분이었고 할 말도 있어요. 한미 FTA 속에서 그런 협상을 해온 거는 노무현 정부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저런 변명도 할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거는 그게 전혀 아닌 거죠. 네. 이게 정말 정권 교체를 바라는 60% 민심에 힘입어 가지고 0.73%로 이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이게 0.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최고 그 득표율 차이로 당선된 사람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0.73% 같으면 최소 표차 당선인데 네. 아슬아슬한 신승이었고 왜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일주일만 투표가 늦었어도 3월 9일 투표가 일주일만 늦었어도 뒤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딱 국민이 반반 그 된 건데 그러면 국정 운영을 하면은 반의 대통령 반의 그 지지했던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그 지지 세력도 안아야 되고 특히 자기를 지지했던 세력도 정권 교체를 바란 사람들이 온전히 지지를 안 한 거죠. 그렇죠. 그 이유는 뭔가도 살펴야 되고 저는 지금 보수 쪽에서 이 이야기를 듣자면은 불안하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그리고 정치 컨설턴트들도 또 국회에 있는 많은 그 중진들도 분석을 해볼 때 지금 이 정말 역사상 유례 없는 이 집권 초기에 20%대 지지율의 원인은
바로 본인이다. 그렇습니다. 본인 외에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명확히 하고 이게 대한 어떤 개선책을 내지 않고서는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일시적인 반등은 있을지라도 전반적인 어떤 국민에 대한 민심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네. 그런데 오늘 도스태핑의 그 표현 정도로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뭐 인사쇄신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보면 좀 불안해요. 네, 아직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가 첫 번째고 둘째는 뭔가 뭐 인사 조치를 한다거나 유감 또는 사과를 표명하고 심기일전을 다짐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권위나 유신을 깎아먹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뭘 한숨 물리는 것을 크게 뭘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방금 김 대표께서 하신 말씀은 한치의 1획 1점도 빼거나 보탤 말씀이 없이 동의하고요. 두 가지만 첨언 드리고 싶습니다. 대개들 짐작하시겠지만 여론조사를 할 때 선택지를 찬성이다 반대다 모르겠다 이렇게 두 A, O, B로 드리는 경우가 있고 매우 그러하다, 대체로 그러하다, 이렇게 대체로 아니하다, 매우 아니하다 이렇게 5가지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5단계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은 그 이슈나 사안에 대한 강도, 찬성 또는 반대의 강도를 한번 엿보고자 함인데 저희 KSOI건 다른 갤럽이나 리얼미터건 최근 한 달간 쏟아진 모든 조사를 종합해 봤을 때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작게는 50%, 많게는 60%를 넘습니다. 최근 거를 보면 이 말은 10명 중에 6명이 그냥 저 정도면 좀 문제 있어 이 정도가 아니고 아주 잘못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자신의 견해를 꼬집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전 연령과 전 지역별로 모든 전 계층 전 지역에서 반대 여론 부정평가가 높은데 특히나 30대와 40대는 80%를 넘나듭니다. 오늘 8월 8일 KSOI 조사 발표를 보면 30대의 79.2%가 지금 나라 운영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40대는 82%나 됩니다. 30대는 지난 대선 3월 9일 대선에서는 30대에서는 호각을 이루었거나 윤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살짝 앞서기도 했던 그런 연령대층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무려 79.2%가 현재 잘못하고 있다라고 꼽고 있습니다. 매우 큰 변화입니다. 물론 40대는 항상 민주당이 앞선 곳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80%를 넘나든다는 것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데 뭐 잘 해보겠다. 저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일단은 부정평가를 유발했던 것들을 가서 화재를 불을 끌려면 화원 불이 난 지점 거기에 가서 일단 물이나 가스나 모래를 집중 살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사 문제, 그다음에 자질 문제에 대한 시비 그렇게 불식시켜야 하는 거고요. 다음은 정책적 대안을 내놔서 불안감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그 2014년도입니까 정윤회 문건이 네. 나타나면서 그때 이제 청와대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박관천이죠 행정가 이 우리나라 권력 순위 1위가 최순실이고 2위가 정년이고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할 때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약을 잘못 드셨나 정말 그런 줄 알았어. 그걸 그대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그렇죠. 그 사람도 멀쩡한 사람인데 왜 그만했을까? 그리고 가십으로도 잘 못 썼어. 너무 황당해서. 그래서 그럴 정도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팩트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허망했던 거죠.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천 아무개가 1위 뭐 그거요? 네. 천공이 모르겠어요. 너무 황당해서 웃음도 안 나오던데. 그러니까 변희재 씨가 어디 가서 하던 얘기인데 그 얘기. 지금 건진법사, 예. 그다음 천공스님, 동률 1위래. 예, 등이 이제 그 1위고 2위가 이제 김건희가 3위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 오, 그리고 3위네. 근데 우리가 그때도 허망하다, 참 이거는 가십도 아니다 하고 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으십니까 그만? 아니 봐보 있어.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무속 논쟁이 심각했잖아요. 네. 네? 이게 손바닥에 왕자 임금 왕자 써가지고 와서
그것도 일부러 살짝 비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애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무속 신앙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무속 신앙이 어쨌든 간에 심취해 있다. 이거는 분명한 팩트였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조언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좋은 그룹에, 그러니까 이 멘토 그룹에 속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대선 때. 예. 그분들이. 그래서 몇 번 난리가 나서 물리치고 막 이랬던 그런 과정도 있고 했는데, 실제로 지난 대선 때 우리가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나왔던 서울의 소리 네, 기자와 이명수 기자. 이명수 기자 지금 재판 중에 있죠. 네, 소환했대.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여사 간의 어떤 녹취를 푼 걸 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런 거야.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정권 교체하는 거를 자기가 정권을 잡는다고 표현을 했어. 그래서 이거는 워낙 내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로서 그렇게 느꼈겠지. 네. 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1년의 과정에 계속 김건희 여사가 언론에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도 뭐 대통령실에 자기 있었던 회사 직원들이 수두룩하다잖아요. 간접 공사하는 것도 지금 그렇고 뭐 스페인 나토. 네, 나또 거기에서도 현지 실사팀으로 가고 예. 또 같이 하고 비행기 대통령 전용기도 같이 오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언론에서만 이야기하고 야당이 이야기해도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일단 공사 구분이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전혀 인식을 못해요. 그 원인이 뭔 줄 알아요?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영원한 정치현역이라는 예. 박지원 예, 전 국정원장님 지금 수사 대상에 있죠. 예. 고발자가 예. 출국 정지도 되고 서훈이랑 함께. 분이 이야기한 게 아마 연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검찰공화국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검찰공화국. 그러니까 검찰 출신의 비서관들이 인사비서관 무슨 비서관 뭐 이렇게 요소 있지. 요소에 있고 이들이 이제 코아 집단이죠. 지금 이제. 예. 근데 거기서는 다 검찰 출신들은 뭐냐? 요게 기소를 할 수 있냐 없냐? 유무죄만. 유무죄로 판단하니까 지금 알았어. 무속 논쟁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이런저런 거라든지 뭐 심지어 교육부 장관 박순애 네. 같은 경우에서도 기소 여부로 판단하니까 요게 지금 기소 사항은 아니다. 오케이 된다는 거야. 인사검증에서도.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야 일리가 이거 있네요. 일리가 있네. 예. 그러니까 시민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네. 그걸로만 본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를 삼는지가 핀트가 계속 안 맞는 거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이렇게 초심이 공정과 상식의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초심이라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떤 측면에서는 저 김대기 비서실장이나 지금 정무수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이나 이런 분들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윤석열 정부의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그게 코아 집단으로 그걸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을 갖다가 쏙가내야 됩니다. 이 쏙가냄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은 그전에는 웃고 넘겼지만 지금은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라는 거죠. 예. 맞는 말씀인데요, 김 대표님. 이제 세상 살으셨으니까 좀 아시잖아요. 40 넘으면 사람 잘 안 바뀐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진짜 위기에 처해서 본인 자신이 네. 지금 그냥 적당히 바뀌는 게 아니고 정말 그대로 환골탈태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뭐 보통의 상황에서는 바뀌기 어렵죠. 겉으로만 살짝 하려고 그러고. 그 저는 이게 국민이 더욱 쳐야만이 온전히 바뀐다고 생각해요. 어디까지 더 치란 말입니까? 10%대까지 내려가야 된다.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청와대 뒷산 가서 아침 이슬을 불렀다고 자기가 두고 그 보수 세력한테는 욕 들어먹는 소리를 했겠어요. 예. 시위대를 바라보며 뭐 예. 노래를 듣고 그랬다고 했죠. 예. 자기도 불렀다 그랬어요. 자기도. 이번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5.18 때 내려가서 우렁차게 합창하면서 이 아침 이슬을 갖다가 물론 그 임을 위한 행진곡. 님을 위한 행진곡 온게그 79학번이니까 잘 알겠죠. 예, 들어는 봤겠죠. 실제로 이렇게 마스크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네. 진짜 크게 불렀던 것 같아요. 자세히도 보셨네. 그럼요. 근데 아무리 거기 가서 그 노래를 하면 뭐 합니까? 왜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있는 소통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쓰는 소통과 굉장히 지금 편차가 많이 나고 있다. 검사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로지 그 잣대로만 해오니까 이런 마찰과 탄착점이 이상하게 꽂히는 것을 인식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마저 인식을 못한다면 이건 인식 능력의 문제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대통령의 그 친인척 비리가 정권의 운명을 좌지우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나라잖아요. 네. 예. 아들들이 연이어서 DJ와 YS 때는 했고, 그 다음에 뭐 만사 형통 해가지고 MB 때 형이 또 그랬다고 하고, 박근혜 때는 그 이 측근 비선 실세가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죠. 최순실과 박근혜는. 네. 예, 그랬다 그러고.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들이 민감하고, 그래서 이 청와대 대통령 감찰관 제도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걸 갖다가 가장 또 내세운 게 윤석열 대통령이고, 뭐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임명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특별감찰관이 없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지는 않고, 물론 해야 됩니다. 그건 윤 대통령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법률을 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의 훌륭한 인사들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본인들이 만났던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모시고 꾸려 나가시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 많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친인척 때문에 너무나 아픈 우리 현대사의 역사가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뭐만 보고 소떡궁 보고 뭐 놀란다 그럽니까? 이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떡궁 보고 소뚜껑 보고 놀란 비슷한 건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 보면 우리 그게 막 불안불안해. 무슨 사고를 불안불안하고 이건 온 국민이 거기에 대한 네. 상처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제 김건희 여사가 대선 때 약속한 것처럼 정말 내조만 조용조용 하겠다. 그래서 대선 때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래서 이 대통령실에 단계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취임사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어디 방송에서 한 적은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취임사대로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취임사 잉크도 안 말랐는데 다 이 지경인데 근데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가시겠어요? 그게? 탄핵으로 가는 것은 더 큰 불행입니다. 탄핵을 막아야죠. 탄핵으로 가는 무슨 범죄 행위는 없잖아. 아닌 게 탄핵으로 가는 갈 수야 더 있겠습니까? 큰 문제라니까. 갈 수 있든 없든 어째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근데 자체는 사람들이 한번 학습 효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탄핵 촛불 이런 거 해보니까 야 이러다가는 이거 뭐 이런 소리들을 막 합니다.